안녕하세요. 베스트셀러 함께 읽기입니다.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처음으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문학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탄다면 한강이 탈 것이다 라고 예견했던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강의 수상 소식에 깜짝 놀라고 기뻐하면서 그의 책을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덕분에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22안을 한강 작가의 작품으로 도배를 하고 한강의 작품을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네요. 그러니 그 귀한 한강의 작품을 사신 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축하드려요. 그럼 샀으니 이제 읽어야겠지요?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원문으로 읽기. 이제 노벨상 작품을 한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번역으로 뜻이 흐려지거나 느낌을 다치지 않고 말이죠.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학작품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한강의 작품 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 강국이잖아요. 영화에서 기생충, 미나리, 드라마의 오징어 게임, 대중음악의 BTS, 요즘엔 클래식 음악과 연주까지 문화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정상급이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동안 갇혀 있었던 문학까지 노벨상을 타게 됐으니 앞으로 우리 문화와 우리 국민은 쭉쭉 뻗어나갈 일만 생겼습니다. 어깨뽕을 조금 올려도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다룰 작품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작품은 초판 발행이 2007년도니까 꽤 오래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2016년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하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맨 부커상 심사위원장은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잔혹한 공포와 멜로를 넘나드는 기괴한 스토리. 매우 강렬한 알레고리로 가득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재치와 절제가 이뤄진 작품. 한강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가 폭력과 그에 저항하는 인간입니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가 국가적 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면 이 채식주의자는 사회적이거나 관습적 또는 개인적 폭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책 띠지에도 발췌됐는데요. 폭력을 얘기하면서 이 작품은 가슴에 천착합니다. 가슴이라니. 가슴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는 쿵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도 새치 혀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이 여유 있는 거지? 이젠 더 이상 둥글지도 않아. 왜지? 왜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 거지? 무엇을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지? 채식주의자 중에서. 이 책을 읽은 느낌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읽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기괴하기도 하고 너무 강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가는 실로 짜내려간 천처럼 아주 섬세하게 감정을 묘사하고 환상적인 사실주의로 그의 고통과 욕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럼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연작소설입니다. 연작소설이란 각각의 독립적인 소설이 존재하는데 그 소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서로 주인공은 다르지만 다른 소설 안에서 원저 소설의 인물이나 사건이 나오면서 얘기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이라는 단편이 연작으로 연결되어 커다란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소설 몽고반점은 이상문학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각 소설은 이 책에서 한 챕터를 이루고 있는데 챕터마다 화자가 다릅니다. 말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채식을 하는 주인공 이름이 영애인데 첫 번째 챕터 채식주의자의 화자는 영애의 남편이고 두 번째 챕터 몽고반점의 화자는 영애의 형부이고 세 번째 챕터 나무불꽃의 화자는 영애의 언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 채식주의자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남편인 나는 아내가 특별한 매력 없이 평범해서 그녀와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과분한 걸 좋아하지 않으며 조용히 음식도 잘해주고 작지만 경제적 도움도 되는 아내가 부담 없어서 편안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극단적인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냉장고에 있는 모든 고기를 내다버리고 고기 냄새가 난다며 남편과의 섹스도 거부합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꿈속에서는 고기 덩어리들과 사육과 피해 이미지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 모임에서 육식을 거부하는 영애에게 영애의 아버지는 아주 폭력적으로 탕수육을 우겨 넣습니다. 이에 저항하느라 영애는 자해를 하게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정신병원에서 영애는 분수대 옆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햇살을 맞으며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눌려 죽은 동각새 한 마리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첫 번째 챕터는 끝나죠. 이 소설에서 육식은 모든 폭력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 폭력을 대변하는 인물이 남편과 아버지인 것이죠. 그 중에서 몇 군데를 발췌해 읽어드리겠습니다. 9쪽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녀와 결혼한 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과 같이 특별한 단점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신선함이나 재치, 세련된 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무난한 성격이 나에게는 편안했다. 굳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박식한 척 할 필요가 없었고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허둥대지 않아도 되었으며 패션 카탈로그에 나오는 남자들과 스스로를 비교해 위축될 까닭도 없었다. 20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된 아랫배, 노력해도 근육이 붙지 않는 가느다란 다리와 팔뚝, 남모를 열등감의 원인이었던 작은 성기까지 그녀에게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자, 또 하나 26쪽을 읽어드릴게요. 그 꿈을 꾸기 전날 아침 난 얼어붙은 고기를 썰고 있었지. 당신이 화를 내며 재촉했어. 제기랄, 그렇게 꿈을 대고 있을 거야? 알지. 당신이 서두를 때면 나는 정신을 못 차리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허둥대고 그래서 오히려 일들이 뒤엉키지. 빨리, 더 빨리. 칼을 쥔 손이 바빠서 목덜미가 뜨거워졌어. 갑자기 도마가 앞으로 밀렸어. 손가락을 벤 건. 식칼에 이가 나간 건 그 찰나야. 검지손가락을 들어올리자 붉은 핏방울 하나가 빠르게 피어나고 있었어. 둥글게, 더 둥글게. 손가락을 입속에 넣자 마음이 편안해졌어. 선홍빛의 색깔과 함께. 이상하게도 그 들큼한 맛이 나를 진정시키는 것 같았어. 두 번째로 집은 불고기를 우물거리다가 당신은 입에 든 걸 뱉어냈지. 반짝이는 걸 골라들고 고함을 질렀지. 뭐야 이건? 칼조각 아냐? 일그러진 얼굴로 날뛰는 당신을 나는 우두커니 바라보았어. 그냥 삼켰으면 어쩔 뻔했어. 죽을 뻔했잖아. 왜 나는 그때 놀라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욱 침착해졌어. 마치 서늘한 손이 내 이마를 짚어준 것 같았어. 문득 썰물처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미끄러지듯 밀려나갔어.
식탁이, 당신이, 부엌의 모든 가구들이 나와 내가 앉은 의자만 무한한 공간 속에 남은 것 같았어. 다음날 새벽이었어. 헛간 속의 피웅덩이, 거기 비친 얼굴을 처음 본 건. 50쪽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아내의 입술에 장인은 탕수육을 짓이겼다. 억센 손가락으로 두 입술을 열었으나 악물린 이빨을 어쩌지 못했다. 마침내 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장인이 한 번 더 아내의 뺨을 때렸다. 아버지! 처형이 달려들어 장인의 허리를 안았으나 아내의 입이 벌어진 순간 장인은 탕수육을 쑤셔 넣었다. 처남이 그 서슬에 팔에 힘을 빼자 으르렁거리며 아내가 탕수육을 뱉어냈다. 짐승 같은 비명이 그녀의 입에서 터졌다. 비켜! 비켜! 아내는 몸을 움켜쥐어 현관 쪽으로 달아나는가 싶더니 뒤돌아서서 교자상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들었다. 다음은 두 번째 챕터 몽고 반점입니다. 영애의 형부인 그는 비디오 아티스트인데 영애에게 아직도 몽고 반점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은 예술적, 성적 욕망에 시달린다. 그는 영애를 촬영할 계획을 세우고 영애의 자취방에 방문했다가 나체로 있는 영애를 보고 끌림이 더욱 커집니다. 그의 모델 제안을 받아들인 영애에게 온몸에 꽃과 식물로 바디 페인팅을 하고 촬영을 합니다. 뜻밖의 영애는 자신의 온몸에 그려진 그 그림을 좋아해서 지워질까봐 씻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는다며 편안해합니다. 영애와 찍은 작품에 매료된 그는 몽고 반점으로부터 피어난 행위 예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후배에게 남자 모델을 시키지만 후배는 성행위까지 요구하는 선배의 제안을 거절하고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영애를 향한 예술적, 성적 욕망이 더욱 간절해진 그는 자신의 몸에 식물 페인팅을 하고 영애를 찾아가서 절정에 이르는 촬영을 완성합니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자신의 아내이며 영애의 언니가 와서 그들의 촬영 테이프를 보고 분노하게 되고 그 둘을 정신병원에 연락합니다. 이게 몽고 반점의 줄거리인데요. 이 몽고 반점 부분은 확실히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거북한 점이 많습니다. 뭐야? 외설이야? 포르노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설이 포르노와 구분되는 점은 성행위 자체를 자극적 상품으로 팔고 있느냐, 아니면 그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요? 몽고 반점의 그는 가장 추악하면서도 아름다운 촬영 작업을 합니다. 욕정만이었다면 과연 그런 촬영을 해서 필름으로 남겼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술은 어디까지이고 그 욕망은 어디로부터 오나? 예술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이 챕터에서 던져봅니다. 한편 영애는 이 챕터에서 좀 더 식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꿈 때문이라고 말하면서요. 식물 바디 페인팅을 하고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꽃을 그린 그의 몸을 찬찬히 살피기도 하죠. 마지막 장면에서 몽고 반점으로 피어난 꽃으로 알몸이 된 영애가 그의 처진, 그러니까 형부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한테 들켰는데도 베란다에서 혼자 넋을 잃고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가랑이를 벌려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에서 어쩌면 반쯤은 식물이 된 그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몽고 반점에서도 몇 군데를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02쪽인데요.
먼저 그녀의 어깨까지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목덜미에서부터 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주와 빨강의 반쯤 열린 꽃봉오리들이 어깨와 등으로 흐드러지고 가느다란 줄기들은 옆구리를 따라 흘러내렸다. 오른쪽 엉덩이의 둔덕에 이르러 자줏빛 꽃은 만개해 샛노란 암술은 도톰하게 내밀었다. 문고 반점이 있는 왼쪽 엉덩이는 여백으로 남겼다. 대신 그 푸르스름한 점 주변으로 그보다 흐린 연두빛 큰 붓으로 깔아 연한 꽃잎 그림자 같은 반점이 도드라지게 했다. 붓이 스칠 때마다 간지러운 듯 미세히 떨리는 그녀의 육체를 느끼며 그는 전율했다. 그것은 단순한 성욕이 아니라 무언가 근원을 건드리는 계속해서 수십만 볼트의 전류에 감전되는 듯한 감동이었다. 성부인 그가 영애에게 바디 페인팅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7조. 이 모든 것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녀가 어떤 성스러운 것, 사람이라고도 그렇다고 짐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식물이며 동물이며 인간 혹은 그 중간쯤의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다.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정말로 듭니다. 자, 147조.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녀는 베란다 난간 너머로 번쩍이는 황금빛 젖가슴을 내밀고 주황빛 꽃잎이 분분히 박힌 가랑이를 활짝 벌렸다. 흡사 햇빛이나 바람과 교접하려는 것 같았다. 가까워진 앰뷸런스의 사이렌, 터져나오는 비명과 탄성, 아이들의 고함, 골목 앞으로 모여드는 웅성거리는 소리들을 그는 들었다. 여러 개의 급한 발소리들이 층계를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 베란다로 달려가 그녀가 기대서 있는 난간을 뛰어넘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3층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박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이 깨끗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혀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인 듯 활활 타오르는 꽃 같은 그녀의 육체, 밤사이 그가 찍은 어떤 장면보다 강렬한 이미지로 번쩍이는 육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챕터이고요. 다음은 세 번째 챕터 나무 불꽃입니다. 이 챕터는 영애의 언니 인혜의 시점으로 쓰여집니다. 인혜는 비디오 사건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애가 입원한 축성정신병원에 면회 가는 인혜가 보고 듣고 떠올리는 사건과 그녀의 심정으로 소설은 전개됩니다. 얼마 전 영애는 정신병원에서 탈출해서 실종되었는데 숲속에서 나무처럼 서 있다가 비에 홀딱 젖은 채 발견됩니다. 겉으로는 쾌활하고 안정적으로 보였던 인혜도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성장 과정과 남편과의 갈등과 그날 사건의 충격, 또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 등 끊임없이 흔들리는 영혼이었음을 이 세 번째 챕터는 드러나게 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인혜는 곡기를 완전히 끊은 채 자신은 나무가 되겠다며 물구나무 서 있는 영애를 만납니다. 다리를 위로 하고 얼굴은 밑으로 하고 잠깐만 치면 넘어가는 자세였지만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영애는 계속 물구나무에 서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그런 영애에게 강제로 음식을 투입하고 튜브를 통해서요. 그걸 거부해서 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진정주사를 놓으려는데 마지막 힘을 다해 영애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려고 타력을 다합니다. 인혜가 보기에 그 장면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인혜는 간호사를 밀치고 달려가 동생의 손을 잡습니다.
여기까지가 나무 불꽃의 이야기입니다. 이 챕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언니 이내입니다. 언니는 참을성이 천성인 듯하고 언제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안에도 욕망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부장적 집안의 마지로서의 억눌림과 19살에 서울로 올라와 자주 성가하는 힘겨움, 너무나 시게 해주고 싶었던 남편을 만나지만 어쩌면 정작 치고 싶었던 건 이내 자신이었습니다. 이내는 영애를 구하지 못한 자책감이 있었던 동시에 남편과 일을 벌인 영애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애를 거두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언니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것은 이내였죠. 그러다 언젠가 이내도 병에 걸려서 하혈을 하는데 암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내가 죽음을 예견하고 수술을 받는데 결과는 뜻밖의 가벼운 종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내는 그때 자기가 계속 살게 되었다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내도 사실 살고 싶지 않은 거였죠. 이 생에 의미가 없었죠. 만약 아들만 없었다면 자신도 영애처럼 모든 걸 거두고 죽을 수 있다고 느낍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감옥이 있습니다. 영애와 이내 중에 누구의 고통이 컸을까요? 폭력에 대한 질타의 방법으로 자신을 학대하고 식물로 퇴행하는 가엾은 은혜일까요? 모든 걸 목격하고도 인내식물 천성으로 생활인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이내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세 번째 챕터의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190쪽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먹으라고 해.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여. 지난번에 먹고선 토했다고. 어젠 먹자마자 잠자는 주사를 놨어. 언니, 나 그 주사 싫어. 정말 싫어. 내보내줘. 나 여기 있기 싫어. 그녀는 영애의 앙상한 손을 잡고 말했다. 지금 넌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 않아. 링거라도 맞으니까 버티는 거지. 집에 오면 밥을 먹을 거니? 먹는다고 약속하면 퇴원시켜 줄게. 그때 영애의 눈에서 빛이 꺼진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영애야, 대답해봐. 약속만 하면. 고개를 외틀어 그녀를 외면하며 영애는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언니도 똑같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의사도 간호사도 다 똑같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약만 주고 주사를 찌르는 거지. 영애의 음성은 느리고 낮았지만 단호했다. 더 이상 냉정할 수 없을 것 같은 어조였다. 마침내 그녀는 참았던 고함을 지르고 말았다. 내가 죽을까봐 그러잖아. 영애는 고개를 돌려 낯선 여자를 바라보듯 그녀를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잊고 흘러나온 질문을 마지막으로 영애는 입을 다물었다.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책의 내용은 끝납니다. 책에 관한 전문인이 아니고 일반 독자인 저의 눈으로 본 제 마음대로 감상평으로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이 책의 세 챕터 중에서 첫 번째 챕터인 채식주의자를 가장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육식을 거부한 채식주의자가 나무가 되려 한다. 라는 설정도 매력적이었고 밀도 있게 묘사하는 인물과 상황에 끌려 들어가는 느낌도 좋았습니다. 책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주인공 영애는 꿈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인류의 폭력성을 깨닫고 육식을 거부합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에는 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깨달은 폭력성. 중요한 것은 자신을 포함한 폭력성이라는 것입니다. 책에서 대표되는 폭력은 가부장적인 것이었지만 영애 자신도 거기서 제외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애는 9살 때 개에게 물렸는데 그 개는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묶여서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죽고 그날 마을은 개고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개고기를 9살 영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영애도 폭력에 동조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봅니다. 또 영애의 꿈에서도 모든 사륙과 피해 상황에서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호하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폭력의 수위를 볼 때 영애는 그들 중 하나였지만 가장 연약한 존재였죠. 그래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더욱 강력한 폭력은 고기를 안 먹는다고 뺨을 때리고 탕수육을 입으로 우겨 넣는 아버지와 마치 전자제품을 버리듯 쓸모가 다하면 아내를 폐기하는 영애의 남편 등 우리 사회에 있는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설은 답을 내는 일이 아니고 질문을 하는 일이다. 나에게는 질문이 많으니 소설을 쓰면 된다 라고 말했죠. 육식으로 등치된 폭력과 채식으로 등치된 평화는 제가 보기엔 자연스러운 은유로 읽힙니다. 지금 우리 곁의 세계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런 세계에서 당신은 무엇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 책 채식주의자의 질문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두 번째로 연작소설인 이 책 속에서 영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영애의 행동이 변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애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나무가 되려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깨달음을 가질 때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꿈 때문이었습니다. 악몽을 떨치기 위해서 육식을 안 한 거죠. 고기만 안 먹으면 될 줄 알고. 어렸을 적 그녀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육식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영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육식과 폭력에 대한 피해의식이 어쩌면 또 죄의식이 있어서 꿈으로도 나타나고 가장 비폭력적인 자신의 가슴에도 천착합니다. 하지만 첫 챕터인 채식주의자 마지막 장면에서 병원 분수대가 나오죠. 그 앞에서 영애는 가슴을 드러내고 동박새를 뜯어먹고 그 털이 희끗희끗 빠진 동박새를 손에 쥐는 채로 채식주의자가 끝납니다. 영애가 가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식물의 광합성을 하고 있는 거지만 동박새를 뜯어먹었다는 것은 아직 육식의 본성을 못 버린 반쪽 채식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작소설로 계속 넘어가면서 영애는 변화 발전하죠. 두 번째 챕터 몽골 반점의 영애는 좀 더 나아가서 바디 페인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만족하죠. 물론 그린 것이긴 하지만 이제 온몸을 꽃으로 만들어 드디어 영애는 식물의 형상을 갖춘 겁니다. 반쪽 채식에서 훨씬 나아갔죠. 식물의 형상으로. 그러다가 드디어 세 번째 챕터에서 영애는 스스로 완전한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실종됐을 때 비오는 숲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나무로 영애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나무로 뿌리 박힐 때까지. 병원으로 끌려온 다음에도 모두 국기를 끊고 물과 햇빛만을 찾습니다. 그리고 영애는 생각했죠. 악몽의 원인도 육식이 아닌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서서 아무것도 안 먹고 거꾸로 서서 비에 녹아서 땅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영애는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식물을 추구하는 영애로 이 소설은 끝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려는 그녀.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녀의 바람처럼 폭력 없이 따뜻한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꿈꿉니다. 다시 한번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책 친구들의 열렬한 한강 읽기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